국민의힘의 우호적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논평까지 냈습니다. 타당을 조롱하는 그런 정치 행태는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저에게도 국민의힘 대표 경선할 때 혹은 뭐 최고위원 경선도 하고 그때 그랬으니까 참여하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나 사실 참여하지 않고 그런 메시지가 왔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죠. 근데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나 그게 무슨 대세의 지장이 있겠습니까? 네, 뭐 또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게 조직적으로 야 누구는 누구를 떨어뜨리자, 누구는 안 된다, 이재명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소수의 분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당선되죠.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과장된 얘기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이 무난히 이긴다. 이런 논리적 배경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서 문제인데 저는 경선인단이 200만이 넘어가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문제 두고 결혼 전에 논문까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다. 검증해야 된다. 좀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2년 대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의 가족들에 관한 사실상의 여론 내지는 정치권에서의 검증이 기존에는 있어 왔죠. 그런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인과 관련해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양민 학살의 앞장선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장인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을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일부는 팩트가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해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게 본인도 아니고 부인의 그것도 논문. 근데 그 부인이 그 학위를 이용해서 대학 교수에 임용된 것도 아니고 저도 뭐 학위를 왜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논문 검증을 하겠다고 한 거는 글쎄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논문 검증은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 대학에서 했잖아요. 그 대학에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왜 시작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자기네들이 하기 줘놓고는 자기네들이 검증하겠다고. 학교에서는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저는 대권 후보로 나온 분의 검증은 무한 검증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결혼 전의 일까지, 결혼 전의 직업까지 책임져야 되겠느냐 뭐 이런 요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나 배우자까지 검증해야 된다는 입장은 확고해요. 근데 대권 후보로 나왔으면 가족까지 검증해야 되는 건 다 동의하는 거고 저는 검증 기준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문 건은 저는 이 부분은 그 윤석열 후보 부부가 대응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은 김건희 씨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 선언하는 그날 나타나서 나는 논문을 석사 논문도 쓰고 뭐 박사 논문도 쓰느라고 뭐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봉인 해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도 잘못됐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 말하자면 김건희 씨는 술도 못 마시고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만 한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현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논문에 결정적으로 그분이 쓴 것 중에 하나에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것이 반응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라 언론이 혹은 뭐 지지자들이 검증하는 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부분 결혼 전 직업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취지는 동의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왜 하겠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실제로 됐을 때 가족들이 어떠한 권력을 남용하는 데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권 개입이 이루어질까 봐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위 논문 검증은 약간 뜬금없다 이 얘기죠. 이게 어떤 권력을 이용한 어떤 이권 개입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고 만약에 학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논문을 통과시킨 지도교수나 아니면 그 논문 심사에 참여한 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꼬투리 잡기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꼬투리 잡기로 보인다. 3008님께서 그런데 윤 총장 검증은 조국 전 장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요게 또 변수입니다. 그거 완전히 사안이 틀리죠. 조국 당시 장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권력 남용의 의혹이 있었고 권력 남용이 어디에 의혹이 지금 하나 밝혀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주대의 인턴 증명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공주대 인턴. 그런데 이 공주대 인턴을 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이 그냥 교수 때예요. 그런데 그 딸의 공주대 인턴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건 뭐 국민대에서 그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뭐 검증하면 된다, 절차 밟으면 된다고 했는데 예. 공주대에서 2번이나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서 인턴 증명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검찰이 개입해서 그 인턴 증명서까지도 제가 편의상 인턴 증명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까지도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잣대가 다른 거예요. 김건희 씨 논문 건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고 조민 씨의 그 인턴 관련한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검찰이 개입하고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조국 교수도 그냥 교수였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하도 사안이 많아갖고 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최광욱 무슨 열린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도 무슨 인턴 증명서인가 뭐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아들 관계된 거고 제가 그것도 아들이었네. 딸이 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어쨌든 거는 그건 기소됐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얘가 조국 전 장관 딸의 공주대 인턴 관련 증명서가 비슷한 케이스예요. 뭐 어쩌면 논문이 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 하고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없었는데 허위로 어떤 증명서를 발급했느냐의 문제하고 논문이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기에 했는데 통과가 됐느냐 뭐 이건 정도의 문제니까 아니 근데 좀 차이가 있겠죠. 공주대의 경우는 네. 공주대가 2번이나 공주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안이 그러니까 하도 많아갖고. 어쨌든 인정하시는 걸로. 논문 네, 얘기는 네. 그만하자고요. 네. 근데 7109님께서 이랬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가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통과할까요? 대통령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니 그건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은 영문 초록 작성하는데 좀 허투루 했다고 그게 뭐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수사겠죠. 그냥 뭐 그런 식의 대응. 네. 그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그 당시에 그러면 조광지철을 버려야 합니까? 이 말이 심금을 울린 건 그때 권양숙 여사의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절하게 가슴을 울렸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는 논문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사기 행위에 대한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감성에 호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네, 이거는 법적 판단을 그냥 받으면 돼요. 김영남 의원님. 뭐 그 부분이야 받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거야 정말 어떤 범죄 특히
결혼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검증 받아야겠죠. 특별히 그러면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의 거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겠네요. 그럼요. 장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법적 결혼 혐의는 이후에 불법 혐의는 아니 그거는 뭐 네. 밝혀져야겠죠. 당연히 검증 받아야죠. 근데 네. 그것도 저는 되게 복잡하던데요, 그거. 복잡하죠. 네. 그 복잡한 게 네. 그 사무장 병원 관련한 최은순 씨 3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건도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에 책임 면제각서도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당시에 2015년에 다른 혐의자들이 재판받을 때 받았으면 안 복잡한데 네. 혼자 빠질라니까 복잡해진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건 정말 추측이신 것 같고. 네, 그때는 그때는 빠졌고 지금은 또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뭐 다른 얘기가 많은데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정치적 원의 시점 2부에서는 다른 건설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정치권의 건설적인 얘기가 가능해요? 건설해보자 우리가. 네. 저희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1살 성원이는 선천적으로 골연골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원이는 이 희귀병 때문에 몸이 자라면서 수시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일한 보호자인 외할머니는 다가오는 수술 날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울거나 떼쓰지 않고 꾹 참아내던 성원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작년 간경화로 엄마를 먼저 보내면서도 애써 눈물을 삼키던 손자 성원이. 외할머니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돼버린 손자가 너무 안쓰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상당히 무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륙 지역과 제주도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 상황입니다. 이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서울과 청주, 제주가 26도, 인천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25도로 오늘 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상당히 무덥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산과 영동 지역 낮 최고기온 35도를 내다보고 있고 춘천과 대전은 34도, 서울, 강릉, 제주 33도, 세종, 광주, 울산 32, 부산 30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3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를 훨씬 더 넘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합천 일대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충청권 내륙 지역과 강원도, 전라도 동부 내륙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50mm가 넘는 아주 강한 소나기와 함께 순간 돌풍도 강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1.6도, 습도 60%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8월 중순 2,331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효과로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된다면 당분간 현 수준의 증감을 유지하다가 8월 말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김오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이 크다며 야권이 경지를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대선 경선 후보 6명의 캠프 대리인과 만나 경선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과 건설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설적인 얘기로 갈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두고 고초를 겪는 과거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이 건설적인 얘기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지내서 건설적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복합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복잡성이. 이 문제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섰던 사람이 틀림없거든요. 네, 1등 공신이죠. 네, 물론 박영수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총괄 지휘한 거는 윤석열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한참 그때 소위 얘기하는 적폐수사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변창훈 전 검사, 고 변창훈 검사가 사실은 제 친구예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정원 파견 나갔던 상태에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가 수사 방법도 상당히 거칠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안 돼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정권을 바꾸고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는 유감 표명 내지는 위로의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야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위로가 되셨습니까, 의원님은? 좀에 네. 속을 너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어도 없고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 너무 심하시고, 그리고 정치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는 수사를 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 구속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구속이 됐죠. 그런데 본인은 싹 빠지고 미안하다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다 보니 정말 너무 많은 속보이는 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슴 아픈 것도 선택적이신지. 예,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국민들께는 정치란 게 저런 거구나라는 회한 같은 걸 느끼게 하는 말이지, 이게 그렇게 보수 지지자들을 또 위로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죄송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죄송할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 말도 그냥 안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본인 그러니까 가지 않을 길이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없는 게 최선이겠죠. 아니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근데 어쨌든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1등이 나온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탈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은 많지만 그래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런 입장 표명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민주당 지지자 이런 거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공직자 윤리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자체는 아름답지 못하죠. 검찰총장이, 그것도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정부 2인자라고 불리던 사람을 수사했는데 갑자기 야당으로 가서 대권 후보에 나오면 누가 그 수사가 정치적이 아니라고 옹호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통치 행위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 뭐 그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국민이 불러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야당 의원님들과 언론이 불러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국민 아닌가요? 아니, 국민이 불러낸 게 맞죠. 아니 처음이 지지자들이라기보다는 야당 의원님들과 언론이 불러낸 거죠. 야당 의원들은 그냥 여론조사 1등 나오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뭘 불러내요. 그만한 힘도 없고 그만한 의지도 없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되게 언론사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데요. 그 언론사가 현직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넣는 것부터가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본인이 두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수사를 하고 그리고는 가슴 아프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그냥 이상하잖아요. 조성빈님께서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과거에 자기가 법대로 처리했다던 일에 그 일을 부정적으로 말하다니 얘기하시고, 7617님께서 탄핵이 강해서 건너다 못해 물놀이 하시네요 얘기합니다. 1472님 젊은 시절부터 영감님 대접을 받은 검사 출신이라 가족일 본인 일 등 사과할 줄 모릅니다. 검사 비리 문제도 사과 없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패착 원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정치권에 때 아닌 폐지 붐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통일부 폐지하자, 이렇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남 의원님?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도 통폐합 내지는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으면 보건 분야를 떼어서 질병관리청하고 합치고 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합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뭐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구조적인 고민까지 하셨습니다. 고민은 가끔 해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통일부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뭐 일부에서 보기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통일전선부 남측본부 같은 얘기만 몇 년 동안 해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 역할을 못하고 기능이 고장났다고 아예 없애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갔어요. 네.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부라는 부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난다고 해서 자동차 없애버리자는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통일부 폐지는 조금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능과 역할을 못해서 폐지한다면 가장 먼저 폐지해야 될 때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을 없애야 돼요. 국민들이 가장 일 안 한다고 지탄하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게 늘 주요 기관 중에 국회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문제 제기 방식이나 의도에 동의가 안 됩니다. 처음에 여성부를 폐지하자 그랬어요. 그건 뻔했습니다. 이대남을 겨냥한 표 전략이었거든요. 네. 이런 젠더 갈라치기 정치는 정말 곤란하고요. 그런데 여성부 폐지가 내부에서도 이견이 생겼어요.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갑자기 통일부 폐지를 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제를 잘못 던졌으면 그냥 그 의제 자체를 깊이 논의하겠다. 성급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쟁점을 옮기면서 피해가다가 통일부 폐지 얘기하고 그 예로 이준석 대표가 든 게 대만이나 북한에는 통일부 같은 부처가 없고 위원회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필이면 왜 북한을 비교합니까? 서독처럼 내독 관계부 서독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또 갑자기 작은 정부론이 나와요. 저는 김용남 의원님처럼 애초에 작은 정부론을 기초로 구조적인 고민을 하다가 보건복지부 구조조정, 여성부 구조조정 이런 그렇죠.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불쑥불쑥 가볍게 던질 일은 절대 아니죠. 좀 그렇죠. 요거는 거의 의견 일치를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문제는. 네. 이 부분은 김용남 의원이 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고 통일을 준비해야 되니 지금까지는 북이 지금 뒤로 돌아앉아서 통일에 대한 논의 못했으니까 준비를 좀 더 하게 조금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그냥 없애는 건 이거는 난데없이 폐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가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스피커 용량이 좀 작아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6642님께서 국회부터 폐지 찬성합니다. 난데없이 국회 폐지에 찬성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아니 국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국회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자고요. 자,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거 정부가 잘못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던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잘못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에요. 네. 사실은 이번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외신 기사를 좀 읽었는데 미국 모 제약회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84% 정도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소위 돌파 감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일어나더라도 92% 정도는 중증으로 진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그게 델타 변이가 됐던 감마 변이가 됐던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 여부인데 우리 백신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스포츠 경기에 관람 거의 노 마스크로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로 인해서 미국의 내수가 크게 충격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6시 이후엔 저도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5시
9분까지만 활동을 안 하고 6시부터 활동하는 건지 뭐 왜 6시부터는 안 되고 점심시간에는 그렇게 닥치닥치 모여 앉아서 점심 먹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 확보에 왜 이렇게 늦었고 한국 정부가 작년에 미온적이었느냐. 이건 사실은 제가 야당 대표라면 이거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어요. 최민희 의원님. 예, 우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전제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야당이 단 한 번도 K방역을 칭찬하는 걸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데 저는 K방역이 그 기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수급도 사실은 코로나19 방역을 잘한 나라일수록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요. 일본은 우리보다 떨어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방역도 잘해서 확진자 수도 적으면서 백신까지 미리 확보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백신 수급도 뭐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후에 뭐 열심히 확보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OECD에서 낮은 편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4차 대유행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아쉬운 점은 델타 변이로 영국 방역이 막 무너지고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좀 풀 계획을 세웠던 거. 네. 이 시그널이 국민들께 조금 좀 여유 있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을 탓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넘기자라고 야당이 나온다면 저도 야당의 마음이 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K방역 중에 잘한 건 뭔가요? 국민들이 열심히 마스크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확진자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적게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잘한 거예요. 아니 국민들의 정부의 역할은 잠깐만요. 뭐 마스크 쓰라고 홍보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잘한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백신 확보였어요. 누가 봐도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백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간의 의혹, 작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할 때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왔느냐. 이게 혹시 청와대에서 친한 뭐 바이오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 아니냐라는 한간의 의혹에 대해서 한간의 명확하게 설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혹은 이미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마스크를 쓰자 말자 가지고도 언론에서 정말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마스크 수급이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정부가 잘한 거죠. 그리고 손소독제 잘한 거죠. 그리고 K방역 전체가 이게 밀폐시키지 않고 나라 문을 닫지 않고 확진자 수를 잘 유지해 온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1,200명, 300명으로 난리치잖아요. 지금 그 잘한다는 미국이 확진자가 하루 2만 명 넘어요. 영국 3만 명 그리고 영국은 3만 명, 4만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과학적 수치에 따라 평가해야 되고 K방역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쥐어짜는 주사기. 이것도 정말 잘한 거죠. 자 여기는 잘했다. 여기는 K방역은 훌륭한데 국민이 훌륭한 거지 정부는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모자랐죠 기준에. 자, 근데 다른 나라들 백신 다 살 때 뭐 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 다 안 샀어요. 정부가 잘한 거 하나만 칭찬해 주세요. 정부요? 네. 정부는 K방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상황이 덜 나빠진 것처럼 홍보는 잘했죠. 자, 아무튼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코로나 상황 아주 엄중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